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일 국회의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라는 분이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유족과 또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을 배석한 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을 공동 집필한 저와 공저자 3인을 사자의 명예훼손, 국가보안법죄로 사법당국에 고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 어제 7월 7일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그들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공저자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유석정 교수를 사자의 명예훼손죄나 국가보안법죄로 고소를 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죄를 매춘부라하였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본의 전쟁 범죄의 희생자라 할 수 있는 피강제동원자들이 기초적인 보수조차 받지 못하고 학대되었는데 이를 입신양명, 천재일우의 기회로 간주했다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돌려줘야 한다고 그 부분을 집필한 제가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주장이 다 저희들의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두 책을 정독하지 않은 결과의 소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원장 정도가 되면은 국가의 외교 통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히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라든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이론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상임위원장의 정당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말한 세 가지는 누가 봐도 저희 책을 정독하지 않은 싸구려 언론의 이리저리 경박스럽게 떠도는 이야기들을 짜집게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송영길 위원장과 강태정 변호사가 저희 공저자 3인 연구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검주중으로 그 두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래 30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번 두 책에서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나름대로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일본군 위안부죄는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그렇게 생겨난 것은 아니고 전후 관련해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제라는 것이 있었고 일제 초기에는 공창제라는 것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군 위안부죄가 37년에서 45년까지 8년간 시행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군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 그리고 민간 위안부, 이것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적어도 60년대 말까지 위안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호칭되면서 위안부죄는 우리 현대사 안으로까지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긴 역사 속에서 1937년과 45년의 8년간의 고유한 역사적 어떤 특질을 갖는 어떤 그러한 여성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의 제도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생겼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위안부 문제가 관련해서 주로 일본 학계, 일본의 역사연구회라든가 일본 사학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축적되어 있는 연구 성과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죄법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에 오래전부터 성립해 있는 그 공창제에 주목을 했고, 이 공창제, 근대 유럽 국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공창제는 그 출발에서부터 군 위안부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전 시기가 되어 가지고 좀 더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배치될 필요가 있어서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창제도와 위안소, 위안부 제도는 상당한 영속성을 갖는다. 우리 국내 학자들은 이 점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연구자인 제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타당한 연구 성과라 해서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국내 학계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성노예설을 이를 저는 부정하였습니다. 제가 부정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실정적인 근거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1924년에 조선 팔도 전국에서 분포한 약 30여 곳의 그 유곽 지역에서 종사한 여인들의 평균 근속 기간에 관한 조사가 있습니다. 약 한 4,500명 정도 되는 유곽 지역의 여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2년이었습니다. 이 2년 정도의 근속 기간을 갖는 그러한 직업을 두고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희 연구그룹이 발굴한 자료로서 어느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익히 출판된 자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기구수의 클럽이라는 위안소의 조바로서, 관리인으로서 종사했던 사람의 하루하루 일기 속에 나타난 위안부 내의 모습인데, 거기에 보면은 1942년에 동남아로 건너간 여인들이 1944년이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충당된 이후 그 해에 약 20명의 클럽의 여인들 가운데 15명이 조선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단편적인 사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성노예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아마 일본이나 국내에서 제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약해서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국가 권력, 군대를 포함한 국가 권력, 남성 가부장 권력, 그리고 빈곤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비천한 약소계층의 여인에 대한 성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에서 1937년과 45년 사이에 나타난 특별한 그 시대 고유의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도의 어떤 그 학술적인 어떤 조사와 어떤 판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결론을 두고 위안부가 매춘부냐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때는 위안부는 순진무구한 동네에서 노는 처녀들이 동네를 침범한 일본 관원에 의해서 그 노예식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감금되고 구타당하고 강간당하고 이었고는 학살당했다는 그 영화를 통해서 선전된 통념,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그렇게 오로지 학대되고 살해되고 강간되고 했던 조선의 순진무구한 처녀들을 두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한 것은 매춘부가 아니냐라는 이 반론을 아주 대중적으로 저급한 형식의 그 반론인 것입니다. 비판과 선동, 일종의 선동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예의의식해서 책에 어디서도 이 매춘부란 말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성노동의 종사자들인가 요사이 페미니스트들이 쓰기를 권유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서 그 문제를 접근해 갔던 것이죠. 이런 저를 두고 학술적인 어떤 탐색의 결과로 이루어진 저의 이 두 책에 걸친 어떤 저의 연구를 두고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 했다, 그들의 인격을 모욕했다, 이런 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의
어떤 그러한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어떤 폭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는 이른바 강제동원, 노무동원을 당한 사람들이 천재일류의 입신양명의 기회로 생각했다. 입신양명이란 말은 책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재일류라는 기후는 학도병 지원과 관련해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어떤 객관적 기술 속에 그런 말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노무동원과는 전혀 무관하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송영길과 양태정 두 사람은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박하게 떠도는 어떤 싸구려 언론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캡처해서 그렇게 저 소송의 근거로 삼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른바 강제동원, 밤에 자다가 끌려갔다. 끌려가서는 임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배가 고파서 식사량이 작아서 또 아사 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한 채 목숨만 건져서 돌아왔다. 이러한 이야기도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 아닌가를 저희들은 이번 책에서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책을 읽은 사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에 관해서는 반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집 과정에 있어서 특히 관알성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강제 동원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서 반론이 제기되어 있을 뿐인데 저희들은 경찰이 개입하는 관알선 정도 상태가 되면은 상당히 분위기는 강압적인 당시의 경찰 순사라 하면은 우는 아이도 거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순사가 온다 하면 그만큼 어떤 그 순사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사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의 개입이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했다고는 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까지나 일본으로 가는 당사자, 모집과 관알선에 관한 당사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고 그들과 일본 회사 간의 사적인 노무 계약 관계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을 가는 행렬을 보더라도 한 20여 명이 가는데 회사에서 파견된 두세 사람이 그것을 인솔해 갈 뿐입니다. 다소 간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강압적인 게 있었다가 하더라도 그런 정도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강제동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노무 현장에서 그들이 노무를 할 때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실정적인 자료, 개별 기업의 어떤 임금 지급 기록이라든가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인에게 지불되지 못한 미불금을 각 기업이 금융기관에 공탁한 자료 등을 보면은 그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성된 어떤 아무 근거 없이 1965년 이후 일본 족촌용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와 같은 노예제적 어떤 그 강제동원에 관한 기억이 얼마나 조작된 것이고 역사적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가를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고 했는데 송정길과 양태정 변호사는 학자가 아닙니다. 관련 사료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막연하게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오랜 기억을 통해서 인민재판 형태로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독도 문제입니다. 저는 독도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차제 우리 한국인들의 이 반일 종족주의적 정서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한 사람은 누굽니까? 1952년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라인을 발표했지요. 이른바 평화선을 발표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정치사적 의의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지난 30년간, 지난 60년간 여러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상 이 일을 결단한 그분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빠져있는 채 저 삼국사기로 올라가서 또는 고려사로 올라가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 성랑, 기타 조선왕조실록, 정보문헌 비고 등등 이런 역사 문헌에서 허소한 근거를 찾아내어 가지고 독도의 고유 영토수를 주장함으로써 독도의 영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마 제가 혹시 처음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야기 주장합니다. 영토의 취득과 변경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정치적 군사적 의지와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역사의 고문은 그는 하나의 조연에 불과합니다. 역사학자는 영토 분정에서 주역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뒤바뀌어 놨죠. 주연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길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미 두 책에서 자세하게 5편의 논문을 통해서 썼습니다. 강대국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존하고 나아가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일대의 쾌거로서 독도 편입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저를 두고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일본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거는 피 흘려 찾은 강토를 다시 돌려주자는 그러한 민족 반역죄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 말은 책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의 서술도 없고요.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의 상징과 독립의지의 표현이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이죠. 사회지도청에 있는 분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까지 하는 분이고, 한 분은 사법시험까지 패스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의 인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진데 관련 책을 정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지성의 폭거,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재판식이죠. 얄팍하게 반일 종족주의의 선동력,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까?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법률가로서 어떤 소신있게 행동해온 겁니까? 왜 책을 읽지 않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학술적인 토론으로 같은 책상 위에서 만주 앉을 자신은 그렇게 없습니까? 기자회견하기 전에 한마디 물어볼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 염치도 없었던 것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지도청이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폭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론된 4명의 저와 주익종, 이우연, 이 공저자 3사람과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유석천 교수 4명은 이 금주 빠른 시일 내로 가능하면 금주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두 사람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후 어제 그 두 사람이 저희들에게 제기한 소장은 고소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고소건의 소장을 받아본 뒤에 소송을 원고가 누군지 자세하게 살피고 그 안에 논리를 다시 한번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추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국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여러분은 오늘날 홍콩에서 보는, 중국에서 보는 그와 같은 어떤 사태, 자유가 빼앗겨 나가는, 국가의 노예나 농노로 우리 한국인이 전락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